확진자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올라오는데 불과 일주일입니다. 오늘 기준 양성률은 10.9%, 검사받은 10명 중 1명은 확진이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동네 병원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동참하고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휴 직후 코로나19 상황, 잠시 뒤에 현장 중계, 그리고 전문가 진단, 방역당국 브리핑까지 입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부동산 하향 안정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의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하락세는 더 빨라질 것이고 전세 시장도 상승세가 종료됐다는 진단인데 잠시 뒤 올해 부동산 전망과 금융시장 전망, 경제평론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4명의 대선 후보가 오늘 TV토론에서 격돌합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토론은 부동산과 외교안보, 그리고 일자리와 성장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했지만 여전히 모자랐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자 국고 손실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김 씨가 직접 진실을 밝히고 이 후보도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2,000명을 넘겨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은 11% 육박해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부모 돈으로 손쉽게 부동산 대출금을 갚고 부모 신용카드로 호화 생활을 해온 편법증여 혐의자 20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부유층이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쓴 뒤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 가격 상승세가 멈췄다며 일정 부분 집값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공급 확대나 금리 동향을 볼 때 하향 안정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잔해물 붕괴로 중단됐던 광주 아이파크 실종자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붕괴 원인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000명을 넘겨서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와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 설 연휴 기간에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이겠죠? 네, 오미크론이 확실한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907명까지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2,600명 넘게 늘어 역대 최다이면서 이틀째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6배, 2주 전보다는 3.5배에 증가한 확진자 규모입니다.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요.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10.9%로 올라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2,773명, 해외 유입이 134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13,256명, 전체의 58.2%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대응 의료 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4명 줄어 274명으로 엿새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5명 늘어 누적 6,812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1%로 안정세이고 입원 가능한 병상이 1,989개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60살 이상 확진자가 델타 변이 유행 때보다 준데다 사망자도 20-30명대를 유지하고 중환자 병상은 80% 이상 여유가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하루 확진자 5만 명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는 중증 이상 입원 체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자 관리는 한계치에 급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은 97,136명으로 하루 전보다 7,700여 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를 10만 9천 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최대 관리 인원의 89.1%에 도달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거리 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내일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사적 모임 6명,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는 6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내일 중대본의 논의를 거쳐 발표합니다. 설 연휴 여파를 고려해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방역의료 전문가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현재까지는 거리 두기는 결정된 게 없고 내일 브리핑에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가급적 거리 두기를 더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지만 일주일 새 확산세는 크게 바뀐 양상입니다. 방역 패스가 해제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방역 조치는 다음 주부터 강화됩니다. 학원 독서실에서는 한 칸 뛰어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낮춰야 하고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비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연일 최다를 경신하면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하루에만 9,5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신속 항원 검사에 검사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유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변경됐는데요. 지금 선별진료소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곳 선별진료소를 찾고 있습니다. 검사 구역은 두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검사자가 몰리는 곳은 신속항원 검사 쪽입니다. 반면 기존 방식인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쪽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 접촉자 등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검사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본인이 밀접 접촉자로 판단해 PCR 검사를 받으러 온 경우라도 보건소가 보낸 문자가 없다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전에서 공식적으로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가 병행돼 운영되는 선별진료소는 모두 5곳으로 구 보건소마다 한 곳씩 지정됐습니다. 오늘부터 단순 검사 희망자들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만 PCR 검사가 가능한데요. 신속 항원 검사는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일부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PCR 검사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선별진료소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방역 패스를 위한 음성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이틀째 2만 명을 넘어섰는데 비수도권도 심각한 상황이죠. 네, 설 연휴 기간 비수도권 역시 하루 최다 확진자 수가 연일 경신됐습니다. 어제는 9,500명을 넘었는데요. 부산과 대구에서 1,2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고 전북과 경북, 충남과 경남 등 4곳에서도 900명대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대전도 하루 최다 확진자 수가 550명을 넘었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도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하면서 확진자 역학조사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설 연휴 이후에도 선제검사 등이 늘면서 확진자 증가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유성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코로나19 검사 기준이 바뀌면서 오늘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의 지정 동네 병의원 340여 곳에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준비가 덜 된 곳이 많아 200곳 정도만 검사가 진행되는 등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서초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날이라 혼선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윤 기자가 나가 있는 그 의원에서는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곳에는 설 연휴 직전에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이 같은 전문가용 키트 200여 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음압부스나 의료진 보호 장비 등이 배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아직 검사 시설을 제대로 완비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 3곳 가운데 한 곳인 이곳에는 음압부스가 설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애초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지정된 전국의 동네 병의원 340여 곳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난 직후라 이곳처럼 아직 검사 시설을 다 완비하지 못한 곳들이 많아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0여 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코 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은 기존의 PCR 검사와 같은데요. 정확성은 비교적 떨어지지만 검사 결과가 30분 이내로 나옵니다. 검사료는 따로 없고 진찰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명단은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지정 동네 병의원을 1,000개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서울 시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불과 9곳밖에 되지 않는 등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 키트에 2줄이 뜨며 양성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곳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게 되면 이곳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을 받은 후에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부터 검사,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관리 체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재택치료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나눠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확진자의 경우 의료진이 하루에 한 번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야간에는 재택진료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각 의원에서 자택 전화대기 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별진료소나 지정병의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방역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기존 PCR 검사에 비해 짧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부터 고위험군만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진단 체계가 전환되면서 부정확한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는 소수의 가짜 음성은 감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떨어져 위음성, 즉 가짜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의 경우 정확도가 높은 편이라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이를 그대로 음성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음성이 아닌 경우가 있어 며칠간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다시 검사해보라고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의 경우도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바로 양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PCR 검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확진 여부를 가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저녁 대선 후보 4명이 TV 토론에서 여러 정책과 현안을 두고 격돌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오늘 대선 후보 사인의 첫 TV 토론,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후보들의 전략은 뭔지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저녁 8시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가 진행되는데요. 토론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부동산과 외교 안보 주제에 대해서 20분, 일자리 성장 관련 토론과 또 주제 제한이 없는 자유 토론도 각각 30분가량 진행이 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공개 일정 없이 토론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주요 후보들의 첫 TV 토론 전략도 다양합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지방 행정 경험을 토대로 국정 운영 능력과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정책 토론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안보, 경제 공약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대장동 의혹과 정책 관련 말바꾸기 등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짚어야 할 부분은 짚고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캠페인을 통해 국민에게서 직접 받은 질문들을 다른 후보에게 던진다는 계획인데요.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가족 리스크 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도덕적인 우위를 앞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사자 토론이 후보들의 막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연휴 동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이 파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일 당시에 김혜경 씨가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 씨가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 입장을 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이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진 상황인데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했지만 여전히 모자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기관이 철저히 진상을 밝혀달라며 문제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와 김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김건희 씨 수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주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확인한 상황이거든요. 감사 청구를 통해 가지고서 또 진위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공직 갑질이자 국고손실 범죄라는 등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는 김 씨와 이 후보 모두를 향해서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의 횡령이나 이런 것에 가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젠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한번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대본부 청년본부 아래에 이른바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고 이 후보와 김 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대대적인 공세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정의당 역시 위법 여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오늘 진행될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거센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째입니다. 연휴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아직도 실종자 2명은 찾지 못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현장에서 잔해물이 추락하기도 했는데 수색 작업은 다시 재개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침 6시 50분부터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구조대원 등 180여 명과 인명구조견 4마리 그리고 드론 9대가 동원됐습니다. 어제는 구조대원들의 안전 때문에 중단됐는데요. 수색 작업의 중단은 지난 주말에 24층 천장에서 균열이 발견될 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앞서 어제 아침 8시쯤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201동 28층에서는 26톤 정도의 콘크리트 잔해물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큰 덩어리는 단단한 피트층 22층에서 멈췄는데요. 이미 구조당국은 붕괴에 대비해 쇠줄 30가닥으로 잔해물을 고정하고 바닥에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모래를 두텁게 깔아놨습니다. 덕분에 잔해물이 공사장 밖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부근 주민들은 다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구조대원 등 150여 명은 다행히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실종자가 모두 6명이었는데 연이에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오후 4시 반쯤에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담지견이 생체 반응을 보였던 26층입니다. 노동자의 발목 부분이 4시경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견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구조당국은 발견된 장소가 깊숙한 곳이어서 수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제 발견됐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공개한 것은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구조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집중 수색구역은 담지견이 생체 반응을 보인 2678층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에 28층에서 발견된 1명은 수습이 됐고 그 이틀 전에 27층에서 발견된 1명은 수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애초 연락이 끊긴 6명 가운데 4명이 발견돼서 2명이 수습되면서 실종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수색과 구조는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11명을 입건하고 14명의 출국을 금지한 경찰 수사본부는 그동안 50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림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할 뿐 현장 소장 등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의 말이 다른 데다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는 빨라야 2달 뒤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부동산 대출금을 갚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부와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해온 22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편법 증여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대출로 부동산과 주식 등을 사들인 뒤 부모 찬스를 이용해 대출금을 갚으면서 이를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대출 증감 내역과 소득,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 2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부모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 생활을 해온 이른바 금수저 엄가족 41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 세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쉬운 2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십억 원을 차입한 뒤 부모가 자녀의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 대부분을 상환하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증여를 은닉한 경우도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금융 채무를 빌려준 것처럼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자녀가 갚지 않는 편법 증여도 적발됐습니다. 앱 개발 등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해 주식이나 부동산을 직접 사들이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소자의 고액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 증여에 대해 검증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가 아파트 투기 의심 사례 570건을 적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 오늘 집값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 가격 상승세를 멈췄다며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에 공급 확대나 금리 추이 등을 볼 때 하향 안정세는 계속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올해 집값이 내려가거나 보합이 될 거로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 KGI의 설문조사 등을 인용하며 집값 하락이 더욱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도 추가로 나왔는데요. 지난해 2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도심 복합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12만 3천호 규모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저가 아파트 투기에 대한 처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저가 아파트 관련 법인, 외지인 등의 집중 매집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 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네, 국토교통부가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 원 아래 저가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570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 사례가 나온 건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법인 명의를 앞세우거나 편법 증여를 노린 미성년자 갭투기 등으로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 명절 준비하면서 높아진 물가로 어려움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대기 중인 품목들이 많아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 전 물가 점검에 나선 경제부총리. 소와 돼지, 과일, 수산물, 달걀 같은 성수품 가격을 점검했습니다. 저 가격도 좀 보고 사가려고 그래요. 제가 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하는 고기를 판매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사과와 닭 외에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건 다릅니다. 지금 고기하고 과일하고 지금 제가 전부 계산한 게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정도 했으면 한 17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에 한 3만 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가 끝나면 더 오르겠죠. 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득 벌이하는 것보다 소비 지출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좀 생활하기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미 물가지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로 보면 전년보다 2.5% 올랐습니다. 11년 전 4% 상승세 이후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설 연휴가 끝난 지금부터입니다. 특히 외식 물가는 품목을 가리지 않고 앞다퉈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외식 물가가 전년보다 5% 가까이 오른 상황.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38개가 올랐습니다. 갈비탕과 생선회가 10% 안팎, 김밥과 치킨, 짜장면과 라면, 햄버거는 모두 5% 안팎으로 인상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과 된장, 간장 가격을 10%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음식점들은 가격표를 고쳐야 할 판입니다. 식자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도 메뉴를 전반적으로 가격을 다 올려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스타벅스가 7년 만에 가격을 올리면서 다른 커피 전문점의 도미노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배달비, 인건비, 기름값도 오르기 시작해 거침없는 물가 상승은 안정될 기미가 없습니다. 유동성 회수에 한계가 있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부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속에 꺾일 줄 모르는 물가 때문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과연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택배 물류터미널. 터미널을 가로지르는 큰 레일 위로 택배 상자들이 밀려듭니다. 상자 위 주소에 따라 구역별로 쉴 새 없이 상자를 골라내는 사람들. 대부분이 택배 기사들입니다. 주황색과 초록색 조끼를 입은 분류 도우미가 곳곳에 배치돼 분류를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여전히 분류 작업에서 손을 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6월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 노사와 정부 여당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도우미를 투입하고 택배 기사는 배송만 한다는 게 핵심인데 이곳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각 택배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CJ 대한통운은 택배 도우미를 5,500여 명, 롯데와 한진택배는 4,0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 합의를 체결한 로젠택배는 올해 6월까지 1,000명을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90여 명이 분류 작업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택배사 모두 택배기사 2~3명에 1명꼴로 분류 도우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체 점검에 나선 정부도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전국 택배터미널 25곳을 조사한 결과 분류 인력이 일부라도 투입되면서 택배기사의 작업 강도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 제한과 산재보험 가입 등 다른 합의 사항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분류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작업 강도가 좀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늦어지시는 분들도 있었고. 하지만 택배노조는 준비기간 6개월이 지나도 근본적인 개선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택배사의 늑장 대처를 정부가 눈감아주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CJ 대한통운 노조원 16,000명 가운데 64%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직접 한다고 응답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돈을 더 받자는 게 아니라 그 택배 기사들의 그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작업 시간을 줄이자 이런 취지인데 강도가 줄었다 하더라도 이 작업 시간이 계속 여전하다. 국토부도 택배기사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까지 불시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당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재소집하라고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서 택배 노동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코로나19 궁금증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확진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되는데 지금 일주일 걸린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수치들도 등장하는데 오늘 기준 양성률을 보니까 10.9%까지 급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연휴가 있어서 진단검사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거든요. 예. 일주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지난주 수요일이 항상 제일 많았거든요. 네. 화요일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13,012명인데 이전 주 수요일은 5,802명. 이제 우리 이 연휴가 끝나면서 주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3만 명까지 안 갈지 몰라도 예. 일단 다음 주 수요일이 얼마나 피크를 찍을지 이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더 늘어날지가 이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 상황에서 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세종이 아니라 거의 지배종이 됐습니다. 90% 이상 되었기 예. 때문에 이 피크가 어느 순간에 꺾어지기만 한다면은 안심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10만이 될지 더 넘어갈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 많이 있죠. 네, 다음 주 수요일 확진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그나마 지금 위중증이랑 사망자 수가 관리가 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오미크론 변이 등장했을 때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그 연휴 기간에도 국내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자, 크리스마스 선물은 맞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기는 기대를 그렇게 합니다. 예. 하지만 변이주가 안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독성은 꼭 약해진다. 강해지는 놈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이미 델타 바이러스 봤거든요. 예. 델타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강하면서 독성도 강해졌습니다. 또 동물에 갔다가 다시 올 변이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예. 박쥐에서 시작해서 사람한테 오는 중간에 중간 숙주가 분명히 뭔가가 있긴 했지만 그 동물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떤 동물에 가갖고 우리 다시 사람한테 들어오는 변이주는 거의 있을 가망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이주라는 변수가 없어야 된다 이런 변이주는 말씀이신 거죠? 있는데 그 변이주라는 발생 가능성은 동물에서 갔다 온다기보다는 예. 지금 이 오미크론이 생긴 것처럼 남아공에서의 그 에이즈 환자처럼 면역력이 악화된 환자 안에서 상당히 많은 증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혹은 예방 접종이 안 된 국가들에서 네. 대규모 집단 발생이 되면은 이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변이주가 관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오미크론이 아마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는 마지막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맞지만 변이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오미크론이 뭐 사실상 지배종이 된 상황에서 지금 오늘부터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검사나 진단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고위험군은 PCR을 바로 받지만 그 외에 일반은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받고 그리고 양성이 나와야 PCR을 받게 되는데 이 신속 항원 검사가 과연 정확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정확하기는 합니다. 다만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죠. 예, 이 신속 항원 검사라는 의미는 바이러스 안에 있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체를 바닥에 붙여놓고 단백질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폭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 반면에 PCR인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이론적으로는 한 개만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천 수만 백만 배 증폭을 시키게 되면은 사실은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검체 안에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에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면에 신속 항원 검사는 한 1000배 정도 많아야 된다고 치면은 검체 안에 1000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그 1000개가 언제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1개에서 1000개 되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서 증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검체 안에 500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검출률이 제로라고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1000개가 넘어가는 순간에서는 2개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감염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나서 한 번 더 해보면 충분히 양성 검출이 가능하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정확성의 문제에 있어서 양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위양성이 있습니다. 지금 26일부터 31일 사이에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84,000건 정도가 이 신속 항원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0.8% 687명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 PCR 검사에서 양성이 된 것은 아니고 523명이 76.1%가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가짜 양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이 나왔다고 그래서 꼭 다 양성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도라기보다는 이런 반응들이 원리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 항원 검사라도 좀 주기적으로 잘 받는다면은 큰 문제 없이 선별 검사로서는 큰 의미가 있고 못 찾아내는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일부 가짜 음성은 한다 이런 오늘 방역 당국의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2, 3일 뒤에 재검사를 권고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자,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동네 병원이라든가 의원도 코로나19 검사 치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환자하고 시간대 혹은 이 공간을 좀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지역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보도에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나오는 것을 봐도 아주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는가 하면은 동네 병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동선 분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와 환자 간 또 환자와 의료진 간의 감염 관리가 100% 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가능한 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예약제로 해서 시간 간격을 잘 맞춘다면은 충분히 그 환자가 나간다면 환기하고 소독을 하게 되면은 동선 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감염 관리는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어차피 환자를 지금까지도 봐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동네 병의원에서 이 진단이라든지 치료 부분을 맡아주신다면은 지금 이렇게 폭증세에 있는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방역 당국이나 혹은 보건소의 인력만 가지고서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인력만 가지고서는 지금의 이 확산세를 뭐 당분간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3월 초중순쯤 일일 확진자 1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 최대 490만 명이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이제 기간의 문제겠죠. 우리는 지금 천천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파고가 낮은 게 좋습니다. 예. 길게 가고. 하지만 누적이 되게 되면은 확진자뿐만 아니라 밀접 접촉자, 동거인, 또 자가격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되기 때문에 10% 네.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재택관리 11만 명, 12만 명 정도로 과연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 네. 분명히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겠죠. 고위험군은 관리를 하되 젊은 층은 관리라기보다는 일단 격리 수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서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네. 너무 많아지니까 예.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젊은 층들은 본인이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열어놓고서 예. 거기에 전화해서 중증화가 될 경우에는 바로 네.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얘기 잠시 뒤에 다시 조금 이어서 듣기로 하고요. 지금 방역당국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다녀오시겠습니다. 현재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4명, 그리고 사망자는 25명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수는 1,834명으로 8%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3차 접종의 효과로 인해 위중증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고령층의 확진자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병상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일 0시 기준으로 4,464만 명이 1차 접종을 하셨고 4,399만 명이 2차 접종, 그리고 2,726만 명이 3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3차 접종 완료자 비율은 인구 대비 53.1%입니다. 설 연휴 중에도 접종이 꾸준히 지속되어 5일간에 1차 접종 1만 건, 그리고 2차 2만 5천 건, 그리고 3차 39만 건이 신규로 시행되었습니다. 연휴 중에도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접종을 시행해 주신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말 기준 3차 접종 대상자는 4,077만 명으로 1월 말 대비 19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일부 변경이 있으니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4주에는 약 197만 건의 3차 접종이 시행되었습니다. 1월 초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전주 대비로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접종 대상이 지속 추가됨에 따라 접종 건수와 접종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접종력을 연계 분석하고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월 3주차 확진자에 대해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2% 낮게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 후 확진군 역시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79.8%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미접종 확진군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은 3차 접종자의 13배, 그리고 2차 접종자의 5배에 달합니다. 3차 접종은 중증 진행 위험을 크게 낮추어 줍니다.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차 접종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일로부터 7일 이후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 없이도 자녀 백신 당일 접종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속 항원 검사 전국 실시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변화된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을 가진 분들은 종전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게 되며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호흡기 클리닉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외에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를 하시거나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검사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에 반드시 신분증, 격리통지서, 입원 확인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명절 후의 방역수칙 안내입니다. 명절 후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순영 교수님과 관련 내용 좀 짚어볼 텐데요. 교수님, 앞서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진단하던 중에 교수님께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재택 치료 환자도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지금 9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정부에서는 11만 명까지는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 일본 얘기를 좀 전에 해주셨어요. 일본에서는 좀 젊은 경증 환자는 병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는 시스템을 약간 바꿔서 이런 방식을 도입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네. 일본이 우리보다 방역을 잘해서 지금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네. 일본은 하루에 지금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어가서 10만 명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재택치료 환자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젊은 층, 경증, 무증상 환자들은 진단 자체도 받지를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단 여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너무 확진자가 많다 너무 보니까. 많아지면 그게 곤란하니까 진단을 받지 말고 일단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떼어줄 테니까 등교를 하지 말고 직장애를 그 확인서로 대신해라. 그리고 집에서 며칠 쉬면서 나아지면은 회사를 가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재택치료의 이 근본 원리도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10만 명이 아니라 뭐 20만 명 정도 된다까지 지금 관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전체를 다 관리하려면 고위험군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오미크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증이 아니라 무증상 경증 환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니까 예방접종 다 맞았고 나이가 젊은 즉 49세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만 지나가면은 가벼운 증상으로 5일 정도 지나가면은 감염력이 없어지니까 가능하면은 뭐 관리를 하지 말고 의사가 아닌 일단 보건 대응 기관 거기에 전화를 해서 좀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의사한테 연결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은 90% 가까운 사람들이 관리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10만, 20만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 수가 10만, 우리도 10만 명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게 접종 이제 감염된 사람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여러 동거인들 있고 또 밀접 접촉한 사람들 있고 또 여러 관계자들이 다 감염이 아닌 증상도 없이 격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환자를 과연 고위험군을 따로 할 수 있느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일반인들 경우에는 관리를 안 하고서도 넘어갈 수 있다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긴 하지만 네. 그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하다 보니까 방역 체계를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는 추세인 것 같은데 유럽 일부 국가들도 오히려 방역 문턱 낮추고 코로나19와 어떤 공존을 선택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본보다도 훨씬 더하죠. 예.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6,700만 명인데 우리보다 뭐 1,200만 명, 1,500만 명 정도 막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만 명이 생겼어요. 확진자가. 그것도 줄은 겁니다. 20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의료 체제가 유지되고 우리는 같이 가겠다. 지금 오미크론이랑 이 감염의 피해는 어떻게 용인하면서 네. 결국은 같이 가겠다 하는 것인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덴마크인 경우도 인구가 583만 명인데 5만 명. 우리 인구 비례로 하면은 뭐 거의 50만 명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위중증 환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은 완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용인하겠다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좀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아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즉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도 진단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면서 넘어가는 걸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좀 이 방역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방역이 완화가 되어서 확진자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다면은 이것은 그런 방역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만 명이 갈지 뭐 15만 명이 갈지 여기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피크가 꺾어지는 시점에서 만약에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망률이 많이 떨어진다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은 우리도 그 시기에는 방역 완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머지않은 시기에 올 것으로는 보입니다. 뭐 한두 달 안에 충분히 감염 확산세는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 뭐 봄이 오는 3월, 4월 이후에는 그런 완화를 더 걱정해야 될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사실은 지금으로서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점 이때부터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도로 위에 던져놓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운행 중이던 차량이 크게 망가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해 이용객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한 차례 규제가 강화됐지만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잠원동 한 도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교차로 바로 앞에서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도로 위에 있던 공유형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새벽 시간대라 다행히 뒤따르는 차가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차량 아랫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150만 원 넘는 견적이 나왔고 운행도 3일 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뭐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공유 킥보드 그 상대 거를 전화를 했는데 전화 자체도 안 되고 운전자는 인근 방범 CCTV에 누가 세웠는지 찍혔을 것 같아 구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자 이를 내버려둔 채 인근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긴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신원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모두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예약으로만 움직이는데 예약 받은 걸 갖다가 다 이제 취소를 하고 그 부분 대해서 일도 못 하고 차 수리비도 이제 제가 150만 원을 제가 물어줘야 되고.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치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60대 여성이 비슷한 사고로 무릎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차도나 대중교통 승하차장 근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등 주차 금지 구역을 조례로 정해놓고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 자체는 완전히 엉망이어서 업체만 다 죽어갔고 주정차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완전히 돼서 지자체마다 조례가 그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어줘야지만.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규제책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전방위 돈줄주에게 나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도 하향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전망과 변수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하락세 전환 이거 어느 정도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가격대만 보면은요. 예. 아직까지 하락을 논하기에는 좀 섣부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올랐던 그 상승세가 멈췄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년 8개월, 87주간 계속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소폭 한 마이너스 0.01%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이제 하락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걸 굉장히 크게 마치 이제 부동산 시장이 꺾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에 올랐던 것에서의 변곡점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네. 보통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는 다르게 거래량과 거의 비례하거든요. 즉 거래가 많아지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가 줄면 가격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됩니까? 처음 보는 거래량입니다. 1월 기준인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37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요. 537건이 다예요? 네, 서울에서? 서울 아파트 전체가요. 그 많은 예. 가구 중에. 보통 서울 아파트 매매가요. 잘 네. 뜨겁다 할 때 한 달에 10,000건도 거래가 되고요. 예. 보통은 한 8,000건, 7,000건, 6,000건 정도도 되고요. 예. 나쁘다 할 때도 2,000건, 3,000건은 거래가 되는데 네. 500건이라는 이 거래량은 좀 이거는 뭐 처음 보는 그 정도로 지금 거래가 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지금 이제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대선, 3월 대선을 지켜보려는 이제 대기적인 모습인 것이고 대선이라는 하나의 모멘텀이 변곡이 끝나고 나면 이제 큰 틀에서 집값 하향이 되지 않느냐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급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작년에 발표했던 2사 공급 대책 1년이 되는 해인데 예. 당시에 내걸었던 게 3080이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적으로는 80만 호 이상의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안 그래도 금리 인상, 이제 대출 규제 여기에 이제 공급까지도 더해지게 된다면 이제는 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뭐 서울의 경우에 강북과 강남의 평균 아파트값 차이가 처음으로 5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오를 때도 최초 시작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이 되고요. 떨어질 때도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곳이 이제 서울 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제 나왔었던 이제 그 집값 통계는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어쨌든 상승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떨어지는 구역들과 지역들을 좀 보면 강남은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는 반면에 이제 강북 쪽은 먼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동안에 올랐던 것들, 이제 상승할 때까지 올랐던 것들의 모습을 보니까 강남 지역의 평균 매매가가 14억 9,900. 평균 강남은 한 15억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북 지역이 9억 9,800. 그러니까 뭐 9억 10억 정도 한다. 그러니까 강남 강북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뭐 동일 평수에서 5억 이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 차이가 거의 역대급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제 강 하나 두고 강남 강북인데 뭐 바로 붙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흐름 좀 봤더니 2017년 5월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의 거의 시작 때쯤 보면 그때만 해도 강남 강북의 차이가 한 2억 원대, 2억 7천만 원대였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2배로 벌어졌다라는 것은 거의 4, 5년 만에 지금 2배 정도 네, 벌어진 그렇죠. 거군요. 5억으로 벌어졌으니까요. 이제 그런 흐름에서 역시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이야기대로 또 당국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차이도 그대로 반영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이제 강북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쪽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만약에 앞으로 하락이 더 커진다고 하면은
강북 지역이라든가 지방이 더 이제 그렇죠. 폭이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전세 시장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네. 근데 오는 7월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 만기가 도래하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이 한 번 더 들썩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 전망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을 지적을 네. 해주셨고요. 지금도 부동산 분야에서는 뭐 상승을 주장하는 쪽들, 하락을 주장하는 쪽들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상승 쪽을 주장하는 곳에서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서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이제 매매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거 밀어 올리게 되는 건데. 네. 2년 전이었었죠. 이제 7월 30일 날 이제 2020년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었고 거기에 핵심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2년을 살고 그 세입자가 한 번 더 살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 7월 30일 이후 8월부터는 한 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세입자가 시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전세가를 비교하면 예. 수억이죠. 3억, 네. 4억, 5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다시 높은 전세가 어쨌든 전세를 살아야 예. 되지 않습니까?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매매가를 더 밀어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올 여름 지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 때문에 집값이 더 튀어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인데요. 예.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면 전세가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전세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이 월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장에 나온 세입자가 뭐 3억, 5억 올린 그 전세가를 다 올려주는 게 아니라 뭐 전세를 내는 것보다 네. 이제 금리가 커지니까요. 월세로 전환하는 그 그렇죠. 세입자 비중이 예, 그러면 한 커진다는 1억 정도 전세 내고 예. 나머지는 월세화로 이제 속속 전환하게 되면 예. 상승의 부분,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월세화가 커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집값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세가는 오히려 높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 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집값을 버티는 힘은 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해서 실질적으로 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올 하반기에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양쪽의 주장이 다 나오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네. 예. 지금 뭐 집값 양극화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대출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대출 금리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출 쪽에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가 대출 규제고요. 올 1월부터 또 올 7월부터는 DSR이 차주 1억 원부터는 바로 40%가 적용되는 점이 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 금리가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평균 라인에서가 한 3.6, 3.8 정도까지 왔고요. 이게 좀 약간 더 뭐 고정이든 많이 주게 될 경우엔 지금 4% 후반, 5%까지도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올라왔는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이제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3월에 하게 되면 우리는 뭐 미국 대비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나라입니다. 기준금리 2%대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6% 후반 또 나오게 되거든요. 6% 후반이요. 예, 예. 상당하죠. 상단선이 네.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면 대출 규제도 심한데 금리까지 금리도 오르게 높고. 되면 이것은 가장 큰 타격이 역시 부동산에 미치게 되겠죠. 아마 예. 이런 점들도 최근 부동산 약세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잠깐 짧게 해볼까요? 보통 1월 효과라 그래서 연초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식이 좀 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직후에 문을 연 주식시장은 살짝 반등을 했는데 네. 뭐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네. 하고 그다음에 반등 넘어서 이게 상승세로 이어질지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우리 연휴 동안에 뉴욕 네. 시장, 미국 시장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춰 있었죠. 그 부분을 일단 반영하는 부분이고 네. 아직까지 추세 상승, 뭐 하락이 끝났다라고는 단언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로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올 한 해 주식을 놓고 보면 1월부터 3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죠. 3월이 되면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이라는 즉 유동성 공급도 끝나면서 네. 동시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려 12년간, 13년간의 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이제 우리가 처음 13년 만에 경험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지 반영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도 2,800이 끝이야 했는데 뭐 2,700이 되고요. 2,700이 끝이야 했더니 2,600, 장중에 2,500까지 떨어지는 그 이유도 실은 기술적 분석으로 하기에 좀 힘든 예. 처음 뭐 13년 만에 만나는 긴축과 저금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많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좀 어렵지만 양적 긴축, 뭐 QT라고 하죠. 이것을 지금 보면은 6월에는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연준이 채권을 주고 시중에 돈을 끌어당기는 예. 이거는 진짜 긴축이죠. 금리 인상만 해도 금리를 바라보고 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마는 건데 이 QT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유동성을 다시 땡겨오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상반기에 몰려 있고 그것은 이제 주식이 선반영한다면 1분기, 3월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서는 뭐 여기가 끝이야. 이제는 다시 주식할 만해라기보다는 적어도 3월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야말로 유동성 잔치는 이제 끝났고 금리까지 오를 전망이라서 앞으로 올 한 해 부동산 그리고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데요.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아서 춥겠고 밤부터는 충청과 호남, 제주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낮에도 찬바람이 강하다고요? 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아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진 강추위에 감기 가능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입춘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절기가 무색하게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충청과 호남 지방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밤부터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10cm, 호남 많은 곳에는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그 밖에 충청과 제주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사흘째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청주 0도, 광주와 대구 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한파는 다음 주 중반쯤 풀릴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배우자 리스크가 커진 이번 대선, 김건희 씨 이력 논란, 녹취록 공방으로 한동안 여야 공방이 진행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에게 제기된 과잉 의전 의혹 논란이 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리죠. 잠시 뒤 민주당, 국민의힘 각 당 캠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